1867년 3월 30일 한화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미국에서 러시아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이 얻은 것은 무려 151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땅이었죠. 이는 제곱킬로미터당 약 7,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 정도인데 현재 알래스카의 연간 경제 생산액이 71조 6,400억 원을 넘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거래였죠. 당시 미국 언론은 이 거래를 조롱했습니다. 알래스카를 거대한 냉장고라고 불렀고 국무장관 슈워드가 쓸모없는 얼음덩어리를 사들였다며 비난했죠. 하지만 불과 30년 뒤 클론다이크 골드러시가 터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 발견된 석유 매장량은 이 거래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 중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왜 이렇게 엄청난 땅을 헐값에 팔아버린 걸까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알래스카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과정과 그 배경에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제국주의 시대의 야망과 좌절, 그리고 두 나라의 전략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18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의 통치 아래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었죠.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탐험과 영토 확장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알래스카 발견의 역사는 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세기 중반 세면 데즈네프라는 러시아 탐험가가 시베리아 동쪽 끝을 탐험했었죠. 그는 시베리아와 북미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바다로 분리되어 있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데즈네프의 탐험이 정확히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역사 기록이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의 발견이 러시아 정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는 다시 한번 탐험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25년 그는 비투스 베링이라는 덴마크 출신 항해사를 시베리아로 보냈죠. 베링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해협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링은 첫 번째 탐험에서 두 대륙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짙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는 1741년 두 번째 탐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세이 치리코프라는 또 다른 러시아 항해사와 함께 각각 다른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1741년 7월 두 배는 폭풍으로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북미 대륙의 해안을 발견했죠. 치리코프는 지금의 알래스카 남동부 해안을 발견했고 베링은 알래스카만 쪽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공식적인 알래스카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링의 귀환 여정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의 배는 귀환 도중 폭풍을 만나 난파되었고 승무원들은 지금 베링섬이라 불리는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괴열병과 추위, 굶주림에 시달리던 베링은 1741년 12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생존한 선원들은 간신히 새로운 배를 만들어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달 가죽이었죠. 알래스카 해안에는 해달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가죽의 품질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해달 가죽은 엄청난 고가로 거래되고 있었죠. 러시아 상인들은 즉시 알래스카의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174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 상인들은 알류산 열도를 따라 모피 무역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절마다 오가는 임시 거점이었지만 점차 영구적인 정착지로 발전했죠. 알류산 열도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알래스카로 이어지는 섬들의 사슬이었기 때문에 거점을 두기에 이상적인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극도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상인들은
원주민 알류트족을 강제로 동원해 해달 사냥을 시켰죠. 저항하는 마을은 무력으로 진압했고 수많은 알류트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알류트족은 약 2만 5천 명 정도였는데 100년 뒤에는 2천 명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1799년 러시아 정부는 알래스카 식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처럼 무역과 식민지 경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허 회사였죠. 차르 파벨 1세는 이 회사에 알래스카와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독점 무역권을 부여했습니다.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의 초대 총독은 알렉산드르 바라노프였습니다. 그는 매우 야심찬 인물이었죠. 바라노프는 단순히 모피 무역에만 만족하지 않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더 남쪽으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1804년 그는 지금의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 근처에 노보아르한겔스크라는 요새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시트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러시아령 알래스카의 수도가 되었죠. 바라노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12년 그는 캘리포니아까지 내려가 포트 로스라는 정착지를 세웠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기후를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알래스카 정착지에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하와이에까지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1815년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의 대리인이었던 게오르크 쇠퍼가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취장과 협정을 맺고 포트 엘리자베스라는 요새를 건설했죠. 하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와이 왕국의 강력한 반발과 미국의 압력으로 러시아는 1817년 하와이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태평양 제국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래스카까지는 지구 반 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육로로는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했고 해로로는 유럽을 돌아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지나 태평양으로 나가야 했죠. 이런 엄청난 거리 때문에 보급도 어려웠고 본국의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의 러시아 관리들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행동했고 부패와 비리가 만연했죠. 게다가 해달 개체수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1800년대 중반이 되자 해달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회사의 수익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841년 러시아는 결국 캘리포니아의 포트로스를 미국인에게 팔았습니다. 농업 정착지로서의 가치도 없었고 유지비만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이것은 러시아의 태평양 팽창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853년 크림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 연합군과 싸워야 했죠. 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로 끝났고 막대한 전쟁 비용이 러시아 재정을 압박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멀리 떨어진 식민지를 유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국과의 관계였습니다. 크림 전쟁 이후 러시아와 영국의 관계는 최악이었죠. 그런데 영국은 캐나다를 지배하고 있었고 캐나다는 알래스카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이 알래스카를 공격하기로 결심한다면 러시아는 막을 방법이 없었죠. 그 먼 거리에 러시아 해군을 보낼 수도 없었고 육로로 군대를 보내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1850년대 중반 러시아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과연 이익인가? 차르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생이었던 콘스탄틴 대공은 알래스카 매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그는 알래스카가 러시아에게는 재정적 부담일 뿐이며 영군에게 빼앗기기 전에 팔아치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팔 것인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영국에게 팔 수는 없었죠. 그건 적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남은 선택지는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영국이라는 공통의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는 암묵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1857년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의 재정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죠. 해달 모피 무역은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했고
정착지 유지비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1859년 러시아 정부는 조심스럽게 미국 측의 의향을 타진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는 흥미를 보였죠. 슈워드는 미국의 영토 확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848년에 이미 우리 국민은 북쪽의 얼음 장벽까지 저항할 수 없는 파도를 타고 나아갈 운명이라고 연설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협상은 곧 중단되었습니다. 1861년 미국 남북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영토 확장 같은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흥미로운 점은 남북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가 북군을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1863년 러시아는 심지어 함대를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파견했죠. 공식적으로는 친선 방문이었지만 실제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남군을 지원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러시아에 대한 호감을 높였습니다. 1865년 4월 남북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다시 서부 팽창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죠. 슈워드 국무장관은 즉시 러시아와의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는 에두아르트 스토클 남작이었습니다. 그는 워싱턴 주재 러시아 공사였죠. 협상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1867년 3월 스토클과 슈워드는 본격적으로 가격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러시아는 처음에 7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슈워드는 500만 달러를 제안했고요. 결국 720달러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최종 금액에는 스토클의 협상 비용 2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867년 3월 30일 새벽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토클이 슈워드의 집을 방문한 것은 밤 10시였는데 두 사람은 새벽 4시까지 최종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죠. 그리고 몇 시간 후인 아침, 조약은 공식적으로 서명되었습니다. 알래스카 구매 조약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약이 서명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상원 의원들이 이 거래에 회의적이었거든요. 슈워드의 냉장고, 슈워드의 어리석음, 월러시아 같은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720달러면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으니까요. 슈워드는 필사적으로 상원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죠. 태평양으로 가는 관문이며 미래의 무역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 석탄, 목재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석유의 존재는 아무도 몰랐지만요. 러시아 측도 로비를 벌였습니다. 스토클은 일부 의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었죠.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867년 4월 9일 상원은 30대 2로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였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원이 720달러의 예산을 승인해야 했죠. 그런데 하원은 상원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논쟁은 1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1868년 7월이 되어서야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1867년 10월 18일 알래스카의 수도 시트카에서 공식적인 양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러시아 국기가 내려가고 미국 국기가 올라갔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기가 깃대에 엉켜서 쉽게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알래스카에 거주하던 러시아인은 약 80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러시아로 돌아갔죠. 하지만 일부는 남기로 결정했고 그들의 후손은 지금도 알래스카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 원주민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통치자가 바뀌었을 뿐이었죠. 처음 몇 년간 알래스카는 미국에게도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통치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1867년부터 1877년까지는 육군이, 1877년부터 1879년까지는 재무부가, 1879년부터
1884년까지는 해군이 관할했습니다. 제대로 된 민간 정부가 수립된 건 1884년이 되어서였죠. 하지만 1896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캐나다 유콘 지역의 클론다이크 강에서 금이 발견된 거죠. 클론다이크 골드러시가 시작되었고 알래스카는 금광을 찾아온 사람들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거쳐 유콘으로 향했고 알래스카 자체에서도 금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1899년 노름이라는 곳에서 1902년 페어뱅크스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었죠. 갑자기 알래스카는 더 이상 쓸모없는 얼음 땅이 아니었습니다. 부와 기회의 땅이 되었죠. 알래스카 인구는 급증했고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20세기 초반 알래스카에서 캐낸 금의 가치는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720달러는 구매 가격은 금만으로도 충분히 회수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68년 알래스카 북부 프루도만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였죠. 현재 알래스카는 매일 약 5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합니다. 전성기였던 1980년대에는 하루 200만 배럴을 생산하기도 했죠. 석유 수입 덕분에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가 되었습니다. 주 소득세도 없고 판매세도 없죠. 군사 전략적으로도 알래스카의 가치는 엄청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알류산 열도의 일부를 점령했을 때 미국은 알래스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전쟁 후 냉전 시대가 되자 알래스카는 소련을 감시하는 최전선 기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엘멘도르프 리처드스 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시설이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거래를 후회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러시아 언론도 비판적이었지만 정부는 만족했죠. 재정 부담을 덜었고 영국과의 잠재적 충돌을 피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으니까요. 하지만 20세기 들어 알래스카에서 금과 석유가 쏟아져 나오자 러시아인들은 아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련 시절에는 알래스카 매각이 제국주의 시대의 실수로 여겨졌죠. 일부 소련 역사학자들은 이 거래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요. 현대 러시아에서도 가끔 알래스카 문제가 거론되곤 합니다. 주로 민족주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이긴 하지만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알래스카 구매는 역사상 최고의 투자 중 하나였습니다. 20만 달러로 151제곱킬로미터를 샀고 그곳에서 수천억 달러 어치의 금과 석유를 캤으니까요. 게다가 전략적 가치까지 생각하면 정말 대박이었죠. 하지만 원주민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 거래는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이었죠. 러시아가 미국에 판 것은 땅이었지만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누이트족, 알류트족, 틀링기족 등 다양한 원주민 집단이 수천 년간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었죠. 미국 통치 초기에도 원주민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드러시 이후 들어온 백인 정착민들과의 갈등이 심해졌죠. 원주민들의 토지권이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71년 알래스카 원주민 토지 청구 해결법이 통과되면서부터였습니다. 1959년 알래스카는 마침내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와이가 50번째 주가 되기 몇 달 전이었죠. 주가 되기까지 92년이 걸린 셈입니다. 아리조나나 뉴멕시코도 준주에서 주로 승격되는데 오래 걸렸지만 알래스카만큼은 아니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적었고 본토와 떨어져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했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알래스카가 주가 되면 상원에서 2석을 갖게 되는데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알래스카가 어느 당을 지지할지 확신하지 못했던 거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래스카 매각은 러시아에게는 필연이었고 미국에게는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차피 유지할 수 없는 영토를 팔았고 미국은 믿을 수 없는 가격에 엄청난 땅을 샀죠. 만약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계속 보유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20세기 초반 러시아 혁명과 내전 과정에서 독립하거나
다른 나라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점령했을 수도 있죠. 1904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한 것을 생각하면 알래스카를 지켜낼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알래스카가 러시아 영토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미국은 불과 85km 떨어져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서로의 땅이 보일 정도죠. 한때 같은 나라의 영토였던 두 땅이 이제는 강대국 간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냉전 시절에는 이 좁은 해협이 이념의 장벽이기도 했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알래스카는 그저 미국의 큰 주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복잡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보니 새삼 놀랍기도 하네요. 720만 달러라는 금액도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지만 지금 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죠. 앞으로 알래스카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고 그 중심에 알래스카가 있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욱 아쉬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시의 결정이 각국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러시아는 살아남기 위해 알래스카를 팔았고 미국은 미래를 위해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50년이 지난 지금 명확하게 드러났네요. 오늘은 얼음과 금과 석유로 얽힌 알래스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래가 러시아의 실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